그럼 낙동강 벨트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도전자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떻게 잘해보겠다, 이쪽 한번 탈환해보겠다 해가지고 했던 그 전략 작전이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다. 아무래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이죠.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네. 거고요. 그것은 물갈이가 안 됐습니다. 오는 도전자 입장에서는 중진이라 하더라도 네. 상당히 준비를 잘했어야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임박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싸움을 아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국민의힘이 있어요. 지금 이 낙동강 벨트에서 좀 벌이고 있고, 한 주간의 여론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정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막판 또 선거 민심 같은 것들, 또 격전지 여론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여론조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혜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살이 좀 빠졌어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느낌이. 요번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는 부른데. 제가 너무 좀 중간에 너무 좀 미안합니다. 왜요? 제가 조금 더 그 욕을 나눠 먹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신 기자에게 좀 몰린 게 아닌가. 괜찮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뭐, 사과 불편한 받아주세요. 질문하는 게 기자 직업이라서 아유, 뭐 여당 분들 나오면 여당 불편한 질문하고 네. 야당 분들 나오면 야당 불편한 질문하고 네. 그런 거죠. 아유, 하여튼 고맙습니다. 빨리 해요. 어쩌라는겨. 내 사과 좀 받아줘. 무슨 사과? 미안합니다. 거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당 지지도부터 한번 살짝 가볼까요? 당 지지도 보기 전에 네. 대통령부터 짚어야죠. 대통령 지지도부터 갑니까? 네, 3월 둘째 주 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와서 네. 그래프 바로 주시죠. 3월 둘째 주 대통령 잘하고 있다 36%, 네. 못하고 있다 57%가 나왔습니다. 저희 두 분 여태까지 3월 첫 주까지는 약간 상승세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거 보면 다시? 꺾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이 이제 대통령 총선과 관련돼 가지고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3대 지표라고 하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총선에 대한 프레임 조사거든요. 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뽑히면 좋은지, 또는 이제 정권 견제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뽑히면 좋은지 세 가지인데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인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이 변화도가 사실 제일 높은 지표예요. 정치적 네. 지표 중에서.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던 끄집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뭐 정당 지지율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최근에 잘하고 있냐?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또는 정치적으로 지지하지만 잘 못할 때는 잘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을 줄만 알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냥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막 39% 올라갔다가 다 30대 중간대로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표에서는 잘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있어야 하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게 올라간 것이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쭉 상승세를 타는 것은 맞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슈가 일정 수준을 올리는 데는 효과를 주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축적돼 왔던 부정적 인식을 완전히 이제 해소할 수는 없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 이슈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네. 사실 시간이 가게 되면 약간 그것에 떨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네, 할까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받고 최근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의대 정원 확대 이슈도 그 이슈 자체는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많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측면들 네. 영향을 받고 있다 보겠습니다. 이 긍부정 사유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전에 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뭐 잘한다 잘못한다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진보층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보수층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도 보잖아요. 네. 뭐 중도층에서 이번에는 좀 잘 못한다고 있다 응답이 확 늘었다든지 뭐 그런 특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 이게 중도에서 14% 포인트 이제 빠졌는데요. 그러면서 그럼 중도에서 다 빠진 거네요. 예. 그래서 한 달 조금 더 될까요? 2월 중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래서 10% 포인트 상당히 큰 변화죠. 한 달 동안 10% 포인트 대통령 긍정률이 높아졌다가 지금 이제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꺾인 이유가 이제 중도에서 14% 포인트 하락, 그리고 이제 중도에서
부정률은 15%포인트. 이것도 오차범위 바뀝니다. 어. 굉장히 중도에서 큰 변동이 있었는데 방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의대 정원 확대 요 이슈에 대해서 한 3주 정도는 이슈 프리미엄을 정부 여당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중도에서 확 꺾였어요. 어. 중도에서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료 대란과 관련된 불안감은 뭐 나중에도 뒤에도 보시겠지만 좀 이념 성향과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평가는 중도하고 진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어.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긍부정 평가 이후에서도 긍정 이후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지금 이번 조사에서 23 나왔죠. 그게 네. 지지난주에 21 그리고 28로 피크 찍고 아. 내려왔습니다. 5%포인트 네,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가 빠지고 대통령 긍정률 빠지고 그러면서 중도에서 확 빠지고 그 전에 이게 이제 막 의대 같이 정원 나타났죠. 확대 이슈 관련해서 국민들이 시원하다 뭐 저렇게 예, 좀 예. 해봐야지 뭐 강하게 좀 나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드셨다가 한 1, 2주 좀 더 지나면서 약간 피로감 생기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불안한 상태로 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그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지지가 좀 빠지면서 전체적인 지지도 하락이 좀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와 비슷하게 이게 뭐 그 반대쪽에 있는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월 3주에 설 연휴 지나고 지지도가 좀 빠졌었거든요. 그때 빠진 계층이 생활 수준 중하였습니다. 근데 생활 수준 중하 이쪽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된 관여도가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이슈가 거의 2월 내내 정부 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고요. 소득 수준으로 따질 때는 고소득층이 아닌 분들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 이슈에 더 관심이 많단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관심과 오. 관여도가 높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이 이제 커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네. 정부 여당에 이게 이슈 프리미엄이 있었다고 한다면 방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피로도가 가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데 대화를 안 해요. 많은 국민분들은 지금 빨리 대화를 좀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법을 서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제 강경 모드가 계속되고 있으니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총선까지 이 이슈는 그 국민의힘에게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악재가 될 겁니다. 네. 악재가 될 아까 수- 그 평가 사유표 다시 한번 보면 네. 원래 이제 긍정 평가에는 의대 정원 확대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부정 평가 이후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은 네. 네. 이제 부정평가 요인으로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외교 안보를 가지고 긍정평가의 근거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야권 성향층은 외교 안보에 대해서 부실함 때문에 부정평가의 근거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이렇게 지금 한 이슈가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상황인데요. 예. 의대 정원 확대가 부정평가 근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부정평가 응답자 중에 7%가 나온 것이니까 네. 의미 있게 이제 이게 진입되니까 아마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미흡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좀 불만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 아래 보시면 인사라고 있어요. 예. 인사. 그것도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관련한 이슈가 최근에 이제 매우 컸잖아요. 네. 요것도 이제 부정평가로 들어간 것이 이제 딱 그 파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요것이 이제 몇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이제 긍정평가의 추가 상승을 네네. 차단하는 그런 효과로 작용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예 부정평가 이유 아까 거기에서 저 우리 보시면은 윤영 센터장님 그리고 지금 저 슈퍼맨이 아니라면 머리 좀 한번 넘겨달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예, 머리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게 많아 우리 시청자들은. 예. 그리고 뻑하면 다 구독 취소래. 머리 안 넘기면 또 구독 취소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올리고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걸로 협박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힘들어요. 우리 신혜영 기자도 힘들고. 그렇구나. 예.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말씀 주신 말씀 것처럼 주시죠. 네. 인사 부분이 지난주 1%였다가 3% 됐죠. 예. 그리고 외교가 이게 한 1% 포인트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정당 지도에서도 나타났지만 국정수행 긍부정률에서도 서울에서 좀 움직였습니다. 이게 긍정률이 서울에서 12% 포인트 빠져버립니다. 그게 뭐냐? 이게 지금 이종섭 그 호주 대사 네. 고건이 터지면은 이게 국경 문제가 되고요. 국경 문제가 인사 문제에서 국경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지역으로 따지면 수도권 특히 서울 네. 그리고 약간 더 확장된다면 충청권 네. 이런 데 영향이 있습니다. 국경 문제가
인사 문제가 국격 문제가 되는 순간 예,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충청도 분들이 충청도 국격을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군요.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충청도가 약간 좀 달리 나타나긴 했는데 네. 서울에서는 지금 국정 긍정률이 빠졌습니다. 12%. 상당히 그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많이 빠진 걸로 보셔야죠. 원래 충청도 분들이 좀 이렇게 국격 그렇죠. 이런 이슈에 민감하신가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이건 새로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제 그렇죠. 생각에는 예, 예. 약간 뭐 보수 지지층 혹은 뭐 이렇게 좀 뭐 TK나 PK 요쪽 분들이 굳이 따지면 국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하실까 하는 생각이 그것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아, 그것도 근데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것도 예. 맞는데 충청도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 충청도에 네. 이 애국지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순신. 게 아니고 예전에. 네, 현충원도 있고. 안중근. 예. 예. 아마 윤봉길 윤봉길 의사께서도 맞습니다. 충청도 아닌가요? 네, 우리 아우네장터 충청도잖아요. 아우네장도 충청도입니다. 예, 천안. 예, 예.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충청도에서는 하여튼 맞네. 그런 국격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애국자가 보셔야 많아요 돼요. 충청도에. 예,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입니다.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 네. 아까 우리 네. 이대 정원 확대 이슈가 예. 지금 이번에 긍부정 평가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는 분석인 건데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협상을 예.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요 한국갤럽에서 요 의대 정원 이슈를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많이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보시게 되면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예. 첫 번째로 정부한 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택지와 정원을 그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2,000명 정원 확대 추진해야 한다가 47%로 제일 높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옆에 41% 조정해야 된다. 중재안을 마련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2,000명 추진하는 걸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부가 지금 너무 이제 대화와 타협, 설득 이런 거 없이 강력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의료의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좀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69%. 네네.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번 일로 인해서 내가 아플 때 또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57%.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정부가 의사계 반발, 의료 공백 등의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 대응하고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잘못 대응하고 있다가 49%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이 이슈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여권은 쭉 총선까지 끝내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네. 그것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이슈가 한쪽에 완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전개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런 여론의 흐름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이슈는 사실은 이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최근에 이제 야당이 일정 부분 좀 그 힘이 복원되면서 나타나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정치적 사안이 있잖아요. 그 이슈가 있으면은 뭐 그것에 대한 이제 찬반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그 정치 세력에서 나오는 말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그렇겠죠. 것이니까 네. 그 이슈가 좀 더 조정이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선거 국면이고 해서 아마도 이제 이런 흐름들 같이 반영되어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당한테는 지금 이 이슈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네. 호재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아마도 지금 내부에서는 빨리 이것을 좀 마무리를 매듭을 짓고자 하는 흐름들이 지금 뭐 매우 빠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을 텐데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확고부동하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난감한 상황이 좀 되고 그렇습니다. 있다. 우리 신혜영 기자를 응원하는 두 개 슈퍼챗만 소개해드리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반 심의위원회님이 올해의 기재상은 신혜원이다. 면서 10,000원 투척해 주셨고요. 바른 태호님이 30,000원. 이야, 신혜영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기자님 때문에 장름한 여의도를 보고 있다. 자랑스럽습니다.
Be proud of you. 아 예. 뭐 감사는 한데, 뭐 기자입니다, 기자. 네. 기자라서 질문하는 것이고 네, 네, 펀도 네. 달게 받겠습니다. 네. 예. 한 5만 원쯤 들어오면 예. 더 전투적인 모습. 그리고 자꾸 저보고 뭐 어디 가라 그러는데 저 어디 안 가요. 갈 때도 열심히 지금 네. 취재하고 있는데 JTBC 여기 계속 계실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포도청입니다. 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예. 벌어야 됩니다. 예. 자, 자, 그리고 이번엔 정당 지지도 좀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네,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뭐 각축인 것 같은데 네. 서울이랑 인천, 경기를 좀 뜯어서 볼게요. 네. 자, 서울 주시면 더불어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0%. 오차범위 내겠지만 그 전에는 국민의힘이 좀 앞서다가 이번엔 다시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네, 네, 오차범위 내에서지만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9%네요. 예, 이거는 비례정당 투표율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냥 정당 비례정당은 지지도. 이제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높게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정당 지지도로 봤을 때 이렇고 인천 경기 지역으로 보면 역시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옵니다. 38%, 국민의힘 32%. 좀 수도권 민심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서울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기류가. 예. 서울이 확 바뀌었는데요. 뭘 기점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종섭 그 호주 대사 그 사건의 영향이 강한 건지 그래요. 하여튼 서울이 너무 확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지난 이 조사 말고 그 전 그리고 그 전 2주 동안 네. 서울이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17% 포인트, 또 21% 포인트 더 셌으니까 그건 오차 범위를 넘어서 2주 연속 국민의힘이 더 강세였는데 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놀라운 건 지난주 조사이죠. 이건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이 갤럽 조사에서 서울이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0으로 완전 대등하게 붙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유가 방금 뭐냐라고 하셨을 때에 이 조국혁신당이 그 전주에 6%였을 때에 서울에서 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사에서는 전체에서 7인데 서울에서 9가 됐죠. 네. 그러면은 서울은 5에서 9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됐죠. 조국혁신당이. 네. 그러면서 전체가 6에서 7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급격하게 팍 올라간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확 떨어지고.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영향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무엇이 원인이냐, 무엇이 결과이냐를 이야기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네. 정세적으로 볼 때 조국혁신당이 서울에서 약진하면서 자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덩달아 올라갔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거꾸로 정세적인 영향에 따라 두 당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두 가지 가설적인 문제 제기가 지금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에서 인천 경기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꾸준히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좋은 건가라는 게 그 흐름이 이제 유지가 된 거고요. 네. 서울은 굉장히 크게 출렁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살펴볼 부분이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당의 국민의힘에 최근 이제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이제 주춤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에서 이제 반영이 됐고 우리가 서울 이제 민심을 얘기할 때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엔 중도층이 많고 이슈에 민감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것이 출렁출렁하니까. 또 얼마나 또 그 정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슈 반응도가 큰 편이긴 하죠. 영호남에 비해서는 부분이 있는데 조국 신당에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권 심판 기류가 있잖아요. 야권에서 이제 그리고 국정 안정 기류가 있는 상황인데 2월 달 한 달 동안 정권 심판 기류가 상당히 사실은 위축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왜냐하면 야당에서 정권 심판 기류도 만들어내지 못했었어요.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공천 문제에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조국 신당에서 조국 대표 등에서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 견제 메시지를 매우 강력하게 최근에 내게 되면서 네. 어떤 그 잠재되어 있던 아니면 위축되어 있던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심판 견제 기류를 다시 복원해냈다. 그럼으로써
그 과정 중에서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좀 개선되는 효과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하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당 지지율도 그렇게 어떤 이슈에 따라서 막 출렁이기도 하나 그냥 약간 뭐 약간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에서 정하지 않았던 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쪽을 정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지 않나요 혹시? 그게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긍부정이 있을 때 네. 긍정이 빠지면 이제 당연히 이제 부정이 부정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정당은 스윙이 100% 이제 이 정당에서 일로 안 갑니다. 그런 그렇겠죠. 사람들은 예. 스윙 보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빠지는 거죠. 무당층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이쪽 정당 지지하다가 예. 무당층에서 예, 다시 또 가고 가기도 예, 하고 예.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이쪽 정당도 마찬가지. A 정당에서 정당별로. B 정당 담을 넘어가는 거는 정당 지지에서는 거의 없어요. 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담 위에 잠깐 가서 이제 걸터 앉았다가 한번 다시 네. 이쪽으로 오거나 하는 부분인 것이니까 그럴 것 사실은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의사 표출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좀 위축되어서 네. 숨기느냐 이런 것들이 좀 반복하는 흐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 봤을 때 지금 전체 정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높아요. 37%, 네. 더불어민주당은 32%인데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지표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사실은 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투표장에 나가요.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안 내. 안 낼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제 비례를 비례를 찍으러 나가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사실 정치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인데 네. 투표장에 나가는 분들이거든요. 네. 진보 성향층 중에서도. 그럼 그럼 지역구는 누구 뽑냐?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것이니까 네.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네. 정당 지지율을 단순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격차로 볼 것이 아니라 선거와 연동되어서 본다면 조국 신당,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까지 연동해서 보는 것이 낫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높거나 뭐 팽팽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난주에 조국 대표가 예. 우리는 그냥 민주당과 우리 따로 지민비조뿐만이 아니라 그냥 민주진영의 파이를 키우고 그런 있다라는 얘기 얘기를 했었죠. 했는데 그게 네. 이렇게 뭐 아마 지지율로 나온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좀 격전지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우리? 아, 네. 지난주에 네. 저희가 이제 서울 네. 한강벨트랑 수도권을 살펴봤는데 봤죠? 오늘은 아래로 갑니다. 낙동강 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는 근데 네.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지역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알 텐데 네. 아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오. 정말 재미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뭐 네. 뒤집히는 지역도 있고요. 자, 먼저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 북갑 현역인 민주당의 전재수 48%, 그 다음에 중진들 험지 출마라라고 해서 지역을 옮긴 서병수 의원이 41%. 이게 갤럽 조사고요. 네. 메타보이스 조사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 조사에서는 전재수 47%, 서병수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여기 원래 저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한 동네인가요? 여기서 전재수 의원이 재선을 했죠 일단. 예. 아 재수. 여기 네. 사실은 이제 낙동강 네. 벨트 개념 정의부터 하고 가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하니까 네. 아 영남을 그냥 낙동강 벨트라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실 뭐 이 어원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네. 요게 이제 양산부터 해가지고 김해까지 낙동강 하류 쪽이거든요. 아 그 강을 따라서. 예, 그 좌우에 있는 지역들인 거예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진짜 낙동강 벨트군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 여기가 왜 계속 주목을 받냐? 여기가 이제 결과가 원래는 이제 영남이기 때문에 보수의 확실한 우위 지역이거든요. TK보단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선거들에서 격차가 급속하게 줄어들거나 민주당에서 의원을 당선시키기도 한 지역인데 네. 왜 그러냐? 낙동강 하류니까 사실 그런 거냐? 근데 그 주변에 공단이 많아요. 공단이 양산에도 공단이 있고 김해도 공단, 그 옆에 창원 이제 연결되면서 젊은 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타 지역에서 젊은- 온 분들도 그렇죠. 많고. 예, 호남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네네네. 토박이들 비율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산하면 발전한 뭐 해운대 쪽의 바다 생각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쪽은 서부산 쪽이라고 하는데 서부산 쪽 네. 약간 지역적인 어떤 뭐 소외감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단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네. 이 낙동강 벨트에 접해 있는 지역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첫 지역으로 북구 갑을 얘기하는 건데요. 워낙 사실은 뭐 전재수 의원이 해당 지역구 밭가리를 너무 열심히 사실은 해왔다고 하는 네. 것이 있어서 여기 박민식 장관이 2번 붙었다 2번 다 졌어요. 다른 데로 갔잖아요. 예. 장관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서병수 전 시장이잖아요. 사실 뭐 지명도 인지도도 대단한 것이긴 한데 네. 지역구로 옮겨온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어느 인물이 우리 지역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딴 데서 비중이 있다 하더라도 왔을 때 네.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왜냐하면 우리도 만나면 바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좀 가끔 그러기도 해요. 그런가요? 좀 알고 네. 이제 호감을 느끼면서 네. 이제 관계를 갖고 네. 그다음에 가까워지는 것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된 상황이거든요. 서병수 전 시장이 이 지역으로 온 부분들 그 남은 기간 이 갭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인조 오픈 후보인 건 사실이나 그렇죠. 새로 여기 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뭐 지지율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공님 10,000원 슈퍼챗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 마음 잘 받아서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병수, 전재수 두 분의 경쟁은 두 후보의 경쟁은 아직까지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죠. 예, 네. 현 의원이고. 조금은 예. 밀리는 걸로 아직까지는 조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사가 3월 12, 13일 요 정도에 지금 이루어진 조사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12, 네, 13일. 메타보이스 조사가 12일, 13일, 네. 갤럽은 조금 됐습니다. 8일, 9일이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볼 곳이 있을까요? 부산 사상인데 부산 사상. 여기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오래 했던 지역이죠. 장제원 의원이 있었던 지역인데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그 후임으로 내세운 김대식 후보,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40%, 그다음에 배재정 전 의원이 39%. 굉장히 치열하네요 여기는. 네. 근데 이제 이런 지역들이 예. 지금 뭐 장재원 원래 여기 현역이었지 않습니까? 예. 빠지고 이제 그 빠지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순탄치 않았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현역 중진의 재배치, 그러니까 전환 배치를 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전지, 자기네들이 이제 이기기 어려운 그런 쪽에다가 전진 배치 시킨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오늘 그 소개해 주실 그 지역들 전체가 다 되게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 효과, 다시 얘기해서 현역 중진 전진 배치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또는 거기 현직이죠. 현직 의원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의 이거 은퇴 절차냐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물갈이가 되는 네. 독특한 물갈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건가? 예. 라고 될 정도로 지금 성적이 안 좋아요. 중진 매기는 건가 뭐 이런 그러니까 중진 건가요? 이제 그만하셔야 되니까 이제 뭐 멀리 화려한 은퇴식을 격전지라서. 좀 치러준다 뭐 이런 느낌. 화려하기보다는 이제 피범벅이 될 수도 있는 피범벅 은퇴식을 그런 치러주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방금 그 아까 앞서 말씀 주신 이 어디입니까? 북갑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서병수 이 도전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진갑이죠. 부산 진갑. 거기서 옮겨. 진갑에서 예. 북갑으로 왔죠. 그런데 사실 뭐 중량감으로 따지면은 그다지 약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데 메타버스 조사에서는 38대 47이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9% 포인트 즉 오차범위를 아주 미세하게 넘긴 거거든요. 네. 오차범위에 걸쳐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러면 현역 그 지역에서 지금 삼선 도전하는 전재수 의원한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 깜짝 놀랍니다. 어디에 북갑이에요, 사상이에요? 둘 다 둘 다? 일단데요. 예. 둘 다 말씀드릴게요.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예, 예. 북각 같은 경우에 전재수 서병수 이제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재수 입장에서는 그 땅이 얼마나 그 밭이 좋아서 내가 좀 밭갈이 잘 해볼 수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전재수 현 의원 입장에서는 거기가 거친 곳일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가 진보 중도 보수를 보면 진보가 107명, 500명 추출한다 치면 네. 진보가 107명, 중도가 140명인데 보수가 175명이에요. 오. 그러니까 추출되는 보수의 비율이 상당한 곳입니다. 하나 더 이재명 투표했다 지난 대선 때 네. 이게 149명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현 대통령이죠 투표했다 256명입니다. 네. 그러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전재수 대 서병수 누구 지지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전재수가 서병수보다
앞선다. 오차범위에 거의 걸쳐서 앞서는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영남의 낙동강 벨트의 현주소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중진 현역 재배치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오늘 있나 모르겠네요. 김해을의 누구죠? 지금 김해를 조혜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김해을 조혜진. 조사 저희 준비했는데요. 조혜진, 김정호인가요? 여기도 아, 예. 중진 재배치된 조혜진 39.8%, 그다음에 현역 김정호 36.7%인데 네. 요거 하나 더 다른 볼게요. 조사가 바뀐 있죠? 것도 있거든요. 저 조혜진 의원이 지는 결과, 그러니까 33%, 김정호 의원이 49%. 이거 차이가 많이 나네. 이거 막 뒤집혀요. 같은 예. 지역인데. 일단은 모노에서 처음에 나왔던 그 수치는 아마 이제 ARS니까 예. 메타보이스 조사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예. 여기는 김해는 사실은 네. 이쪽은 밭 자체도 민주당한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괜찮은 곳이에요. 이런 쪽에 조혜진 의원이 이쪽으로 왔을 때에 재배치돼서 왔을 때 사실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지지하시는 분들, 보수 성향이신 분들, 국민의힘을 사랑하시는 지지자분들이 조혜진 오지 마라라는 식으로 오는 것까지 굉장히 거부했다는 거죠. 지금 낙동강 벨트가 전부 다 사실은 보수 성향이신 유권자분들이 그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되게 인위적인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 소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어떤 재배치에 지금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지역의 보수층 예. 또 100%다 끌어오지 못할 확률이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겠네요. 아까 그 배재정, 네. 김대식 요거 39대 40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투표했다. 167명.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투표했다. 241명이에요. 사실 그걸로만 보면 이게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당연히 그 김대식 후보, 예, 네. 장제원의 뭡니까? 참모였다는 김대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붙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 낙동강 벨트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도전자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떻게 잘해보겠다, 이쪽 한번 탈환해보겠다 해가지고 했던 그 전략 작전이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혹시 이제 그 후보 결정이 좀 이렇게 늦어지면서 사람들의 인지도에서 조금 인식 속에 아직 자리 잡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네. 이제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이죠. 현역이고.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네. 거고요. 이미 그 지역에서 충분히 다져왔던 것이고 이쪽은 물갈이가 안 됐습니다. 현역 더불어민주당은 현역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붙박이로 지금 뛰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는 도전자 입장에서는 중진이라 하더라도 네. 상당히 준비를 잘했어야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임박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싸움을 아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국민의힘이 있어요. 지금 이 낙동강 벨트에서는 좀 벌이고 있고 앞으로도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모르는데 지금 이대로 그냥 쭉 가면은 네.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대로 쭉 가면 예, 어렵다. 뭔가 판을 흔들 수 있는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큰 거를 지역 공약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대단한 거를 좀 약속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중진이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싸워봐라라고 그렇게 하면 백병전에서 이기기 어려워요. 민심을 못 얻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관련된 지역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양산을 준비됐어요. 양산을요? 네, 양산을. 여기는 두 경남 지사가 붙는 곳이에요. 아, 김태호, 김두관. 전 지사들. 네, 코리아 리서치에서는 동률이 나왔고요. 이거는 3월 10일에서 11일에 조사를 한 거고요. 다음 갤럽 주세요. 갤럽에서는 김두관 41, 김태호 45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메타보이스 김두관 45, 김태호 38. 이 메타보이스에서는 격차가 확 벌어지네요. 격차요? 네, 근데 이것도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이것도 이내예요. 예, 어쨌든 오차범위. 여기 격전지예요. 여기는 완전 격전지고요. 오차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완격지.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나중에 뭐냐? 실제 투표 결과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적은 차이로 네. 승부가 네, 결정이 될 네, 수가 네,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두관 대 김태호, 김태호 대 김두관 이 양산을이 네. 어떻게 생각하면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전체의 시금석과도 같은 어허. 그런 곳일 수도 있다.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네. 그러면 그 다른 지역도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서 김두관 현역이 이기면은 좀 민주당이 좀 다 같이 힘을 내서 나가는 거고 김태호 사실 이분도
경남지사를 하셨지만 네. 여기에 연고가 그렇게 대단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건데 이분도 똑같아요. 양산을 그대로 밭만 보면 사실 김두관 저 현역은 원래는 조금 어려운 싸움이 되나 이런 곳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맞붙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켜봐야죠. 네. 여기는 결과 이제 지금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이제 그 PK 지역에서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이제 야당이 좀 새가 있는 곳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접전이 되거나 야당이 우세한 흐름도 있는 것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사실 이제 이 PK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정당이 이제 월등한 우위에 있는 다른 네네네. 지역들이 대부분이긴 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아까 그 김해을 조사가 있었잖아요. 김해을. 김해을. 네. 그래서 이제 한 조사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붙어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메타보이스 조사에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좀 앞서 있는 흐름도 있잖아요. 네. 이걸 보게 되면 붙어 있는 상황은 보면 이제 자동응답 방식 조사인 ARS.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한 이제 메타보이스 조사 같은 경우는 격차가 좀 낮죠. 그럼 이렇게 그럼 이 두 가지 조사가 있는데 뭐 어떻게 그럼 참조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자동응답 방식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투표에 갈 분들 굉장히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하고 양쪽 진영이 충분하게 응답을 하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수치상은 조혜진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분들은 투표율이 낮을 때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 결과의 유사성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투표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사람 면접원이 조사할 때는 중도층, 정치에 관심도 낮은 분들도 표집이 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 사람들도 투표를 한다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 면접원에 의한 조사 결과와 유사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뭐 이번 주 정도 지나게 되면 투표율이 이번 선거의 주요한 변수다라고 하면서 투표율 얘기가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표율이 높아지느냐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의 방식에 따른 이제 유사성, 결과 유사성 네. 이것이 연관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낙동강 벨트에 지금 몇몇 지역을 살펴봤는데 어느 한쪽이 좀 원사이드하게 이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네요.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뭐 차이 나도 몇 퍼센트 안쪽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 상황이라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상황들도 좀 나오겠구만요. 뭐 어떤 경우들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한 수치도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역의 정서라고도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경쟁 구도의 흐름들은 있습니다만 결과를 뭐 지금 현재로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수도권 등에서 야당이 이번 총선 좀 우세할 것 같아라고 하는 흐름으로 만약에 바뀐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반대 진영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 저쪽에 200석을 또는 180석 넘는 걸 막아주세요.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읍소 뭐 이런 이제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그 전통적인 그 지역 정서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상당히 이제 결집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막판에 이제 변수들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은 어쨌든 추이를 좀 냉정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거운동할 때 뭐가 더 잘 먹힙니까? 야, 이번에 우리가 이깁니다. 이번에 한번 힘을 확 몰아주세요. 뭐 이렇게 가는 게 더 잘 돼요? 아니면 우리 이번에 아무래도 크게 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랫동안 이제 보니까 이게 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제 언더독 노리는 예. 것이고 밴드웨건 노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데 지역구 후보들은 밴드웨건을 좋아해요. 내가 대세다. 내가 1등이다. 나한테 투표하면 사표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중앙당은 읍소로 가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180석, 160석인데 경고를 내리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중앙당의 캠페인은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지지층도 투표해 주세요라고 하는 흐름. 이게 두 가지가 갈리게 되는 흐름이 과거 선거들에서 대부분 패턴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중앙 메시지는 그래서 저쪽 당 지금 막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번 선거 큰일 납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시고 지역에서는 내가 저와 1등이다. 함께 제가 지금 앞서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뭐 압도적으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야 대체로 사표가 안 효과가 좀 되니까. 있는 그렇게 가는 근데 이제 사실은 보수 성향자들은 그런 거에 네. 별로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투표 결과에 대한 제가 살아오면서 효능감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자기 후보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투표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 특히나 이제 한 30대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투표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 뭐 경제만 심리학이 아니고 투표도 이제 심리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자꾸 자기 진영을 부추기는 네네네. 우리가 좀 대세를 탔다 이런 메시지를 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날 뭐라고 하느냐 0.1%포인트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딱 나갑니다. 단톡방 같은데 막 그런 난리죠. 네, 시기마다 다릅니다. 시기에 네. 처음에는 막 대세론 이야기하다가 나중엔 위험해.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극히 미세하게 지고 있다. 아. 지금 나가야 된다. 예, 지금 내일 투표 안 하면 큰일 난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일부러 만드는군요. 캠페인상으로 선거나 한 점심 때쯤 되면 이제 그런 게 메시지들이 이제 횡행합니다. 투표를 보면서 지금 막 여러 번 지금 예. 당장 지금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 그 지지층들 한테 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뭐 과거에 이제 2002년 대선 때 네네. 이제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가 결렬되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그런 효과들 상당히 컸다고 얘기를 하긴 하죠. 박근혜 후보 대통령 될 때도 사실은 이제 막판에 네. 이제 보수층들 대거 투표에 나가는 현상들도 있었다고 왜냐면 하는데 저는 이제 막 그 문자 같은 거 막 오잖아요. 네. 무슨 단톡 이런 걸로. 그럼 막 한 2시 뭐 한 3시 이렇게 막 온단 말이에요. 오후에. 결과가 나와 있죠. 딱 그 보면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나만 이 정보를 아는 것처럼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나는 역시 이런 것도 알고 있네 이랬는데 이게 다 그냥 그 선거 전략이었던 캠페인 거군요. 전략으로 낚이신 거예요. 왜 항상 저는 이렇게 속고 살까요? 우리 신 네. 기자께서는 어쨌든 유권자 한 사람으로 뭔가 막 밀리고 있을 때 더 이렇게 나를 움직이는 그 동인이 됩니까? 아니면 이기고 있을 때 내 표는 안 죽을 거야 이러면서 힘난다 이러면서 더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보통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냥 제 미리 확고하게 정해놓고. 이게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네. 이제 대세론 후보 밴드웨건 그 효과가 더 큰 것이냐, 언더독 효과가 이제 네. 동정론에 의한 효과가 더 큰 것이냐 논쟁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검증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선거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당신은 질 것 같아서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했습니까? 맞아. 아니면 이길 것 같으니까 사표 안 되기 위해서 그 사람 그냥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저는 정책 보고 했습니다. 이러거든요. 맞아. 공약 보고 했습니다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캠페인에서 보게 되면 동정론을 많이 활용하는 걸 보면은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네. 동정론 같은. 그 많은 분들이 나는 그 후보에 뭐 공약 보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약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른 후보 공약을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 후보에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아닌데. 거의 한 사실은 70% 정도는 이제 정당 요인이 이제 크다고 합니다. 총선에서야 아니면 대선에서 둘 다? 대부분 선거에서요. 정당. 그만큼 정당은 이제 오랫동안 그쪽 진영과 유대감을 가져온 것이니까 그것을 바꿔서 투표 패턴을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고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분들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무엇을 잘해서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면 그 정당의 무엇이 다 이뻐 보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정당성을 좀 찾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명분이 먼저냐 표심이 먼저냐 이런 얘기 있어요. 네. 명분을 잘 만들어야지 표심이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 현실에서는 표심이 이렇게 있으면 명분은 그냥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선거 캠페인 컨설팅에서는 이제 네네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전체 뭐 미국도 마찬가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하나 더 볼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짧게 하나만 볼까요? 짧게? 어딘데?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그 지역구에서 삼자 구도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삼자 주요 구도? 지역들, 네. 예. 지금 저런 지역들인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오늘쯤이면 삼자 구도 지역 결과가 많이 나올 줄 알고 좀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지난주에 저희가 종로는 하나 봤고 그렇죠. 곽상훈, 최재형, 금태섭. 예, 경기 용인갑 조사가 나와서 나왔죠. 요거 하나 소개를 용인갑. 하려고 합니다. 예, 용인갑 결과 주세요. 네. 민주당 이상식 49%, 국민의힘 이원모 여기가 찐윤이라고 하는 네. 이원모 전 비서관 33%, 이제 개혁신당 반도체 벨트를 이끌겠다라고 했던 양향자 의원이 5%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이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조금 더 힘을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 이 용인갑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 우세하는 흐름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이제 한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 비리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예.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지지율이 지금 그죠 좀 밀리고 있는 흐름들이 이제 눈에 뜨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제3정당 특히 개혁신당의 전직 의원들급이면 네. 사실은 지명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자릿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뭐 이제 5% 내외 이제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전체 결과에 사실 영향을 주지 않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나온 지역의 조사 결과에서 이준석 대표가 얼마를 득표하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10% 후반대 또는 20% 가까이 갈 것이냐. 네, 그 조사 언제 나와요? 그게 이제 신청하고 한 열흘 정도 조사 기관들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아마 저는 며칠 나왔거든요. 있으면 저희 나왔나요? 방송 중에 나와서 아, 저희가 그래요? 이제 그 뭐 그래픽이나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리고 그냥 말로만 좀 설명 좀 네. 해주시죠.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준석 후보. 네, 인천일보와 경인방송이 한길 리서치를 조사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20.1%, 네.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46.2%,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23.1%가 나왔습니다. 선거일시는 3월 15일에서 16일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네. 참조하시면 됩니다. 20%가 넘었네요. 20%가 나왔네요. 이준석 그러면은 후보는. 이제 2위 싸움을 하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형편없이 3위면은 사실은 이제 미미하게 끝나는 것인데 예.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하는 결과라고 아마 의미 있게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6개 지역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개혁신당에 이제 6명 그 지역구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준석, 이원욱 두 분이 아마 두 자릿수 이상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도 뭐 두 자릿수는 예. 현역이니까 또. 예. 예. 근데 이준석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도를 삭감해서 가져오는 방식이 될 것이고 이원호 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지지도를 삭감해서 가져오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져올 때에 아까 뭐 센터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 3자 구도라는 거는 계속 가면은 결국 양자 구도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길 그- 사람 찍는 건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차라리 찍자, 개혁신당을 찍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양강 구도가 점점 고착화돼서 그렇게 끝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화성정에서는 전용기 의원의 지지도를 이원욱 의원이 많이 가져오게 된다면 국민의힘 대 개혁신당이 되느냐 요런 구도가 되느냐를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공이 두 자릿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준석, 이원욱 두 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15%가 넘으면 선거비가 이제 보전이 되지 않습니까? 100%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완주의 동력이 생기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20%가 넘었다고 한다면 완주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네네네. 끝까지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보면 이제 한 5% 내외 나오는 전직 의원 후보들이 있어요. 네. 캠페인이 매우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보전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5% 이상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한 캠페인을 하면서 지지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해도 이거 10% 15% 안 될 것 같으면은 최소한 이제 경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23% 정도의 지지라면 개혁신당의 지역구 선거에 불씨는 좀 살려둘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미를 좀 볼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는 것이니까 미디어에서 보도를 안 하면 사실은 그 정당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예.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 되면 계속 경합지로서 언급이 되고 메시지가 대중에 전달되는 것이니까 네. 개혁신당은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미세하게 좀 희망을 보는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결과.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제 인천일보랑 경인방송 조사입니다.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지지표를 얼마나 좀 더 끌어와서 이제 민주당 후보와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 뭐 그것이 이제 캠페인의 주요한 목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20, 30대 지지율이 이준석 대표가 20, 30대에서는 좀 더 자기 지지율보다는 더 많은 지지율을 확보를 좀 했네요. 근데 확실히 좀 고령층에 가면서는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여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제일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걸로 현재까지는 조사가 좀 된 모양입니다. 요거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네, 들어가시면 또 여론조사 자세히 심의위원회 네, 자세히 볼 홈페이지를 수가 참조하시면 있죠. 됩니다. 네, 3자 구도로 치러진 선거구 지금 이제 2군데 저희가 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계속해서 네.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격전지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지역들이 있으면 또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신 거 한번 또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심한 여론조사 우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님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신혜영 기자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도 이제 매주 한 번씩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아마 선거 임박해서는 조금 더 자주 여러분께 분석도 해드리고 예측도 해드리는 시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